6차시 6번째 시간 역사입니다. 역시 준비할게요. 공책 준비하시고요. 공책 없으신 분은 아직까지 없다 하면 빈 종이 역사 공책에 붙일 종이에다가 쓰고 역사 공책에 붙이십니다. 필기 도구도 필요한 거 다 아시죠? 뭐 연필도 되고 볼펜도 되니까 필기 도구 하나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다 되셨나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한번 복습해 볼게요. 1920년대입니다. 국내에서 있었던 민족운동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민족운동은 크게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먼저 민족주의 계열입니다. 민족주의 계열은 실력을 키워 독립을 하자라고 하는 실력 양성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죠. 물산 장려 운동과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전개됐습니다. 하지만 두 개 다 잘 안 됐죠. 잘 안 되자 민족주의 계열에서는요, 크게 두 개의 세력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치론자, 자치하자라는 쪽입니다. 단어의 뜻만 알면은 크게 어렵지 않을 텐데요. 독립은 전제가 이거죠. 독립은 어려우니 일단 먼저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고 스스로 다스리게, 한국 지역을 한국 사람이 스스로 다스리게끔 일본한테 도와달라고 하자. 우리 스스로 다스리게끔 일본한테 해달라고 하자라고 하는 게 자치론자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 독립이 어렵잖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스스로 지배할 수 있게 일본한테 해달라고 하자라고 얘기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전제는 독립을 어느 정도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전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 내에서 자치론자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우리는 너네랑 타협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가 따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됐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민족주의 계열 외에 민족운동을 하는 또 다른 계열은 사회주의 계열입니다. 사실 계속 민족주의 계열만 있다가 1920년대 들어서 사회주의 계열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사회주의 계열은 소작쟁이와 노동쟁이를 후원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소작쟁이는 암태도 소작쟁이, 그리고 노동쟁이는 원산 총파업입니다. 원산 총파업은 실패했지만 암태도 소작쟁이는 성공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920년대 일본의 문화 통치, 민족 분열 통치 시기에 많은 민족 운동이 있었는데 그 중에 거의 유일하게 암태도 소작쟁이 정도만 성공하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그거 내용까지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굵직굵직한 사건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60만세 운동, 신간의 광주학생 항일운동,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쭉 전개가 됩니다. 광주학생 항일운동 하고 있는 시기에도 신간에는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1926년 60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계기는 학생 주도는 아니고요. 순종의 서거, 순종이 죽으면서 그의 인산일날 하자라고 해서 일어나게 된 거죠. 사전에 발각이 됐고요. 사전에 발각된 지도부가 잡혀가면서 학생들이 주도해서 일으킨 60만세 운동입니다. 신간에는요. 1927년에 만들어졌는데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힘을 합쳐서 각종 계몽 운동을 했습니다. 좀 특별한 거는요. 일본의 인정을 받는 합법 단체였다라고 하는 것과 1931년 일본의 방해 등으로 해소되었다라는 내용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간회가 계속 활동하고 있었던 1929년에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학생 희롱 사건을 계기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광주에서만 일어났던 이 운동에 신간회가 진상조사단을 파견하면서 전국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최대 민족운동이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끔 중요하게 물어보는 문제집에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3.1운동은 고종의 죽음, 60만세 운동은 순종의 죽음, 신간에는 합법단체, 1907년에 있었던 신민회는 비밀단체, 3.1운동 이후 최대 민족운동은 광주학생 항일운동이다 라는 내용들을 포인트로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1920년대고요. 민족운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국내에서 있었던 민족운동을 배웠다면 오늘은 국외 민족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입니다. 질문 먼저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성향의 사람이에요? 독립을 위해 약간 집단을 만들어서 군대 같은 걸 조직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군대를 통해 일본군과 맞짱 떠서 독립을 쟁취하는 게 맞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사실 군대를 조직한다고 해도 일본군과 화력이 같지 않을 테니 나는 고독하게 폭탄 하나 들고 총 하나 들고 요인들을 암살하거나 주요 기관을 폭파하면서 일본에게 우리의 독립을 원하는 걸 계속 알려주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혼자 움직이겠다. 군대를 조직하겠어. 군대에 들어가겠다. 어떤 스타일인가요? 선생님은 약간 집단 생활 잘 못하는 오히려 이쪽 내 한 몸 바쳐서 테러리스트가처럼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쪽인데요. 요번 시간에는 요 두 개를 다 배울 거예요. 먼저 혼자 혈혈 단신 독립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독립을 원하는지 일본인들한테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가장 대표적으로 노인단이 있습니다. 활동을 먼저 살펴보면은요. 강우규라고 하는 분이 대표적인 분이에요. 일단은 노인단 하면은 할아버지들이 모인 단체인가? 후훗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짜입니다. 노인단이 진짜 조국의 독립을 원하는 할아버지들이 모인 단체가 노인단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분은 강우규라는 분인데 바로 이분입니다. 이렇게 정말 눈빛이 형형하고요. 약간 되게 선한 느낌이고 되게 눈이 너무 슬프지 않나요? 이 강우규란 분이 이 당시에 60대 중반이셨대요. 그런데 이 분이 사이토 총독이 1919년 이제 가을에 임명받아서 서울역을 통해서 서울로 들어오게 되자 그가 탄 마차가 서울역을 출발해서 이렇게 쭉 가고 있자 그 마차에 수류탄을 던지게 됩니다. 사이토 총독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수류탄을 던졌는데 수류탄은 제대로 터졌어요. 근데 사이토 총독 마차 뒷공문이 터져서 사이토 총독은 다치지는 않았다고 해요. 다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그 현장에서도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우규 의사님께서 잡히진 않고 수류탄 던지고 안타깝다. 사이토 마코토가 안 죽었다니 하면서 몸은 빠져나갔는데 사람들이 본 거예요. 어떤 두루마리를 입은 할아버지가 수류탄을 던졌다. 이제 그걸 알게 된 조선인 경찰이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샅샅이 하얀색 두루마기를 입은 60대 할아버지를 찾아다니다가 강유규를 잡아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뭐 너의 뒷배가 누구냐 넌 단체가 무슨 단체냐 이러면서 막 물었겠죠. 그래서 결국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노인단이란 단체가 우리가 너의 식민 지배를 원하지 않아 라는 의미로 총독이 서울에 들어오는 날 수류탄을 던져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보여준 가장 대표적인 활동입니다. 이 노인단 말고 진짜 유명한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의열단인데요. 의열이란 뜻 자체가 의로운 일을 열렬히 행한다 라는 뜻이에요. 의로운 일을 열렬히 행한다 라는 뜻으로 누가 만들었냐면요.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지금 6명의 사람이 있는데요. 누가 김원봉이냐면 이분이 김원봉입니다. 이 의열단을 만들었을 당시 나이가 21, 22, 지금으로 치면 대학생 혹은 군대 갔을 나이인데요. 그 3.1운동으로 독립을 못할 거라는 게 확실해지는 1919년 가을 겨울에 우리가 일본한테 폭력을 통해서 이렇게 뭐 폭탄을 더 던지든지 약간 요인을 암살하든지 해서 우리가 독립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실제로 이런 말을 했대요. 총독이 파견됐으면 그 총독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총독이 또 오면 그를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면 아무도 조선의 총독으로 가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독립을 쟁취하자라고 생각하면서 친구들을 모아서 의열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 영화로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암살이랑 밀정이란 영화에서 이병헌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조승우로 나오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더 유명해진 분입니다. 이 김원봉이란 이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목표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친일파와 친일기관의 암살과 폭발을 하자라는 내용이라서요. 의열단 7가살
죽일 7명의 사람들과 5개 파괴할 기관입니다. 조선 총독부 이하의 고관, 군 수뇌부, 대만 총독. 왜 뜬금없이 대만 총독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 대만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친일파들. 친일파 거두, 그다음에 밀정,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토호, 친일파 이런 사람들을 다 죽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기할 5가지는요. 조선총독부, 동양척식 주식회사, 매일신보사, 경찰서, 기타 외적의 주요 기관을 폭파시켜서 우리가 독립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향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선생님이 앞에서도 잠깐 말했지만 뉴스에 보면 이슬람 사람들이 그 폭탄으로 된 조끼를 입고 민간인들 사이에서 폭탄을 터뜨려서 우리는 서양의 지배를 원치 않아요 라고 하는 거를 세계에 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라고 하는데 뭐 그 사람들이 뜻이 그렇다 하더라도 민간인까지 죽이는 건 너무하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김원봉 등 의열단도 우리가 이런 의로운 일을 열렬히 행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조건 폭력적인 일로 보일까 봐 우리 스스로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신채호에게 부탁을 하자 신채호가 조선혁명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써주게 됩니다. 그 글을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 한자로 쓰여 있습니다. 의열단이라고 적혀 있고요. 조선혁명 선언이라고 써 있습니다. 보시면 조선 강도 일본이 우리 국호를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신채호라고 하는 분 얼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해석해 볼게요. 강도 일본이 우리의 국호를 없애며 우리의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 생존의 필요 조건을 다 박탈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면요.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폭력은 여러분 나쁘다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신채호 선생님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다. 다 뺏겼으니까 이거밖에 없다. 우리는 민중 속으로 가서 민중과 손을 맞잡아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의 제도를 개조하여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열단이라고 해서 모였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기관을 폭파하고 그러면 너무 폭력적인 일이라서 야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가 인간답게 살려면 일본이 우리 것을 억지로 빼앗았으니 우리도 폭력으로 맞서서 우리 것을 되찾자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는 짧게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길게 적혀 있고요. 다 읽다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회 되면 블로그나 이런 데 있으니까 한번 쭉 찾아봐서 읽어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신채호의 조선혁명을 통해 방향을 잡은 의열단은 많은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박재혁이 부산 경찰서에 폭탄을 던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6가지 사건 정도를 알아볼 텐데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박재혁이라는 분은 이렇게 생기셨어요. 되게 이렇게 멀끔하게 요즘 스타일로 잘생기셨죠? 이분이 부산 경찰서에 폭탄을 던집니다. 어떻게 던지냐면요. 이렇게 바깥에서 던진 게 아니고요. 일단은 해외에서 폭탄 1개를 들고 부산항을 통해서 들어와요. 당연히 의심받을 수 있잖아요. 중국인 옛날 서적을 파는 사람으로 고서적을 파는 사람으로 위장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왜 옛날 서적을 파는 사람이냐? 이 당시에 부산 경찰서의 서장이 옛날 서적을 모으는 취미가 있다는 걸 알고 중국에서 옛날 책을 사요. 2꾸러미를 준비하는데 하나는 폭탄으로 위장한 책이고요. 그리고 책으로 위장한 폭탄이고요. 다른 하나는 책이에요. 그 2개를 들고 중국인처럼 이렇게 부산 시내를 조금 돌아다니다가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 소문을 등에 얹고 부산 경찰서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서장을 만나러 왔다라고 해서 서장실까지 직접 들어가요. 서장이랑 마주 앉아서 이렇게 책을 보여주면서 이 책은 옛날 책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서장이 책을 보려고 하는 순간 박재혁 의사가 벌떡 일어나면서 막 혼냅니다. 너네 강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함부로 점령해서 막 이러면서 막 혼내요. 그러자 서장이 얼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앞에서 폭탄을 터트립니다. 원래는 터트리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파편에 무릎을 맞아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다치세요. 다쳐서 생포돼서 감옥에
가서 이제 많은 고문을 받게 되는데 고문 과정에서도 끝까지 중요한 정보를 얘기하지 않으셨고요. 감옥에서 "나는 일본이 주는 밥 먹지 않겠다."라고 해서 결국 단식으로 생을 마감하신, 이게 되게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여러분 한 끼만 굶어도 되게 막 힘들고 어지럽고 배고프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본인이 할 일을 다 끝냈다고 생각하셨는지 단식으로서 생을 마감하신 박재혁 의사였습니다. 의열단 단원이었어요. 또 의열단 단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최수봉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셨는데 밀양 경찰서에 폭탄을 던지셨어요. 약간 좀 불발이었던 것 같아요. 크게 그 사전에 막 밀고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막 큰 사건으로 퍼지진 않았지만 이런 사건도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김익상이라는 분이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실제로 던졌습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요. 이거 영화로 찍으면 진짜 대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선총독부는 이 당시에 이렇게 생겼어요. 그 남산에 있었던 건데 김익상이라는 분이 이 조선총독부를 실제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학교도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학교에 이렇게 생기신 분이 이렇게 양복 입고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면 당연히 스쿨 폴리스 등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막으면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오면 아무런 감시도 받지 않고 학교에 걸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위장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위장을 할까요? 네. 김익상 선생님은 수리공으로 위장을 했어요. 우리 학교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 뭐 쿠팡맨이나 뭐 이마트 배달해 주시는 분, 아니면 뭐 이렇게 롯데택배 뭐 이런 식으로 택배 회사 차를 타고 학교 문을 빵빵 하면은 '어 택배 왔나 보다.' 이러고 문을 열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통과되는 거죠. 김익상은 수리공의 옷을 입고 약간 수리 공구함을 들고 이 안으로 그냥 들어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 뭐 고칠 일이 있어서 왔나 보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그냥 평온하게 걸어 들어가서 2 층까지 올라가서 방문 하나를 열고 거기다 폭탄을 두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잘 터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또박또박 또 걸어가서 다른 데다가 문을 열고 폭탄을 넣었는데 이번엔 또 제대로 터집니다. 제대로 터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재빨리 도망가야 될까요? 그러면 오히려 눈에 띄죠. 딴 사람들 다 깜짝 놀랐는데 혼자 뛰어다니면 '어 저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본인도 딱 쳐다보면서 '아이고 깜짝이야.'라고 하면서 본인이 안 던진 척하면서 계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신을 합니다. 피신을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평범하게 구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뛰어 올라가는 경찰한테 "저쪽 안쪽에서 터진 것 같아요."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약간 뻔뻔한 모습으로 잘 도망쳐서 해외까지 잘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누가 범인인지 끝까지 안 알려졌다가 다른 사건으로 '김익상이 범인이었구나.'라는 거를 일본이 알게 되는 김익상 의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김상옥은요,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졌어요.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요. 종로경찰서가 이 당시에 이렇게 종로가 있으면 이쯤에 있었습니다. 여기를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다 던지면 좋을까 계속 보다가 창문이 열려 있었대요. 그래서 그 창문에다가 폭탄을 집어 던졌고, 그리고 잘 몸을 숨겨서 숨어 있었는데, 밀정이 김상욱이 여기 숨어 있다라고 하면서 알리게 되면서 그가 숨어 있었던 곳이 경찰에 포위되었습니다. 경찰에 포위당하자 맨발로 한겨울이었는데요. 창문으로 탈출한 김상옥이 남산을 넘어서 쭉 왕십리 있는 데까지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간 곳도 약간 그 밀정에 의해서 일본 경찰 군인들한테 에워싸여졌대요. 책마다 다른데 어떤 책은 400 명이다, 어떤 책은 1000 명이다, 어떤 책은 4000 명이다 등등 많은데 아무튼 많은 경찰에게 에워싸졌습니다. 김상옥 의사는 손에 권총을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권총으로 나와서 일본 경찰들과 이렇게 시가전을 벌여요. 총을 쏘면서 이렇게 막 자기 그 일본 경찰을 한 명이라도 죽이겠다 이렇게 총을 쏘면서 마지막 남은 총알로 자신의 머리를 쏘면서 죽었다고 하게 되는데요. 약간 나중에 해부했더니 몸에서 총알이 여러 개 나왔대요. 총을 맞아 본 적은 없는데 약간 쪼끔이라도 베면 되게 아프잖아요. 그런데 총을 맞아가면서 그 정신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렇게 싸웠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아 이런 사건도 있었구나.'라고 기억해 두세요. 김지섭이라는 분은 도쿄 궁성으로 가게 됩니다. 되게 멋있고 지적으로 생기셨는데요. "공유의 모델이 됐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분이 어디를 가게 되냐면요. 일본의
도쿄를 가게 됩니다. 천황이 있는 궁성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폭탄을 던지러 어떻게 가냐면 우리나라에 배가 있는데 그 배를 타고 280 상해라는 얘기도 있어요. 상해에서 석탄 운송차를 타고 280일 정도 배에 계속 숨어 있었대요. 숨어 있다가 가슴에 안고 있던 폭탄을 갖고 일본 나가사키 쪽에서 내려서 이 궁성까지 차비가 없어서 거의 걷다시피 해서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일본의 천황이 있는 곳은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고 막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 바깥에서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폭탄을 던지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던지기라도 해야지.'라고 하면서 이 지키고 있는 다리를 뚜벅뚜벅 걸어가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일본 군인들이 경찰들이 "야 너 뭐야?"라고 했겠죠. "수상한 자다."라고 가까이 오니까 폭탄을 던지고 그 자리에서 잡혔다고 합니다. 이 사건도 굉장히 유명하고 천황 입장에서는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깜짝 놀랐을 만한 사건인데요. 이런 사건들까지 일으키면서 의열단은 자신의 몫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나석주라고 하는 분도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졌어요. 동양척식 주식회사 기억하시나요? 그 삼미증식 계획할 때도 나왔고요. 그리고 토지조사 사업할 때도 언뜻 여러분이 배웠을 것 같은데요. 1907년에 1908년인가 일본이 우리나라에 만들어 놓은 주식회사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땅들을 저렴한 값에 사들여서 일본 지주한테 팔아 넘긴 대표적인 회사예요. 그래서 나석주는 여기에다가 일본 주요 기관이니까 여기에다가 폭탄을 던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석주라는 분은 이렇게 생기셨어요. 이분은 폭탄이랑 그다음에 권총을 들고 서울역으로 잠입을 하여서 근처에서 숨어 있다가 식산은행이라고 하는 곳에 먼저 폭탄을 던지게 됩니다. 이 식산은행은요,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기업은행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회사를 돕는 은행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식산은행에 나석주가 가방을 메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여러분 은행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눈여겨보나요? 아무도 지켜보지 않나요? 아무도 지켜보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나석주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기둥 뒤에다가 폭탄 가방을 내려놓고 나왔어요. 폭탄 가방을 내려놓고 나왔는데 나와서 뚜벅뚜벅뚜벅 명동 거리를 걸어가면서 폭탄이 터지길 기다렸을 텐데 폭탄이 안타깝게도 불발이었습니다. 잘 안 터졌어요. 그래서 '아 이번엔 실패다. 이 근처에 있는 동양척식 주식회사로 다음 목표로 가자.'라고 하면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로 움직이게 됩니다. 바로 이 당시 지금 지도예요. 선생님 네이버 지도에서 가져왔는데 여기가 동양척식 주식회사고요. 여기가 식산은행이에요. 식산은행에서 폭탄을 던지고 이렇게 쭉 걸어가요. 여기가 지금 여러분 청계천이죠. 그리고 여기가 명동입니다. 쭉 걸어가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로 들어가요.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회사잖아요, 여러분. 회사 로비에는 경비 아저씨도 있고 막 일 보는 사람들 많고 누가 들어가면은 외부인이 출입하면 은행은 아무도 쳐다도 안 보는데 "이곳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를 묻는 수의한테 총을 쏘고 2 층으로 뛰어 올라가세요. 2 층으로 뛰어 올라가서 2 층에 있는 사람들한테 폭탄을 던지고 바깥으로 막 총을 쏘면서 뛰어나왔어요. 그러면서 제발 바랬겠죠. "이번 폭탄은 제대로 터져라." 안타깝게도 또 불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총도 쏘고 폭탄도 집어 던지고 바깥으로 뛰쳐나왔으니까 경찰이 에워쌌겠죠. 경찰이 에워싼 군경이 에워싼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시가전을 벌이면서 그들과 싸우다가 스스로 자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나석주 의사입니다. 지금까지 보셔서 아시겠지만요. 의열단 단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이 당시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쳤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이거 다음에 이제 독립군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24 분이라서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도를 나가고요. 요 내용만 여러분 적으시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대로 적으세요. 의열 활동입니다. 의열단이 1919년에 조직이 됐고요. 김원봉, 목표는 친일파와 친일기관을 처단하자. 방향은 신채호 조선혁명 선언을 통해 했고요. 박재혁 부산경찰서,
최수봉 밀양경찰서, 김익상 조선총독부, 김상옥 종로경찰서, 김지섭은 도쿄 궁성, 나석준은 동양적식 주식회사. 노인단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은 광우규가 있었다. 이런 내용 요거 그대로 적어 두시고 오늘 수업은 그냥 요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적어 두세요. 10초 있다가 영상을 종료할게요. 줌에서 만나요.